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탄핵과 정권 교체까지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도 바뀌었지만 내란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전국의 정치 시계는 내년 지방선거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전국의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와 민주당의 공천 룰 변화, 또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 선출한 조국혁신당의 비전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비상계엄 이후의 과제와 지방선거 움직임 등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엊그제 같은데 계엄이 벌써 1년이 흘렀네요. 그때 자다가 놀랐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다행히 민주주의를 되찾았지만 내란 청산이나 관련자 처벌은 아직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잖아요.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이 더 노력해주고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나 혐오도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천 경쟁도 치열해지고 여러 잘못된 소문들이 나돌면서 상대의 진영을 흠집내고 있는데요. 저번 선거에서도 선거 브로커 문제가 폭로되기도 했는데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성비위 사태 이후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 걸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전북 지역이 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만큼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요.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여권이 된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률이 또 중요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현재 당내 갈등도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전북은 특히 민주당 텃밭이고 공천률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선거철마다 보여주는 구태 정치나 조직력 싸움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천 시스템을 보완하는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비상계엄 이후의 과제 그리고 지방선거 움직임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이명택 전북도당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전당대회 이후의 과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 시점으로 12월 4일입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1년 전 어젯밤 10시 반 네. 뭐 누구보다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에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시대의 계엄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실감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회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뜬금없는 계엄, 국민들 가짜 뉴스로 알는 사람 많이 있었고,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계엄, 또 어떤 망상이랄지 허접한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어떤 거악을 만들어낸 이 계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계엄이었죠.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1년이 지났지만은 내란 잔재 청산도 안 돼 있고 인적 청산도 안 돼 있고 지금 한덕수, 김건희 둘만 지금 구형만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구속이 된 사람 있긴 하지만 박근혜 때 보면 그때 6개월에 다 정상이 거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게 짝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내란 잔재 청산이고 인적 청산인데 이걸 좀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고 민생이랄지 또 국가 미래 비전이랄지 또 제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이제 천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더 좀 중요한 거는 좀 더 씻어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채찍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채찍을 휘철을 좀 들어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걸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유대성, 정의에 대한 어떤 갈망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결국은 K 민주주의 이걸 또 세상에
전 세계에 드러낸 어떤 그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런 자랑스러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 살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1주년 때 특별담화 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어떤 승리고 그걸 길이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국민 주권의 날을 정해서 길이 보존해 나가자. 뭐 이거는 국민 노벨 평화상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충분히 그럴듯한 또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예. 살려나가야 할 가치들은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정신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전히 국민의힘 수뇌부의 장동혁 대표는 더 우리가 똘똘 뭉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물론 일부 의원들 가운데서는 계엄에 대한 사과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민생 경제도 어려운데 이 계엄을 맞이했고 더욱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치의 시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참 이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이 청산 부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채찍질도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김현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첨언할 예, 필요는 예. 없는 것은 다만 87년 민주화 이후 유월항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어떤 계엄과 같은 폭력, 물리력에 의한 군대의 정치 개입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권자가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해서 계엄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저는 그날 어떤 모임 뒤풀이 후에 좀 늦게 집에 10시 후에 들어갔는데 후배가 전화 와서 계엄이 선포됐다고 말하길래 내가 아주 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 장난을 쳐도 그런 장난을 치냐고. 근데 나중에 텔레비를 켜보니까 계엄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민적 어떤 회복력으로 그걸 극복해 냈는데 예. 문제는 그 이후의 어떤 전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계엄 세력들을 척결하고 있는데 이런 계엄이라든지 친위 쿠데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유월항쟁 지금까지 한국 사회 민주화의 흐름으로 보면 누구나 다 100% 진짜 발본색과 척결을 신속 정확하게 해내고 우리 한국 사회를 또다시 한 단계 더 진전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여나야 정신 누구나 할 것 없이 합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 기반 영남권을 배경으로 해서 그 계엄에 대해서 도리어 찬동하는 발언들을 남발하고 마치 뭐 윤석열의 개헌이 실패한 것이 안타깝게 어떤 느끼는 듯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지도부가 또 그런 사람들이 구성되면서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갔다 역사가. 그래서 그건 국내임 자체한테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발전에서도 대단히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어떤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좀 더 발언하고 있고 해방 이후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념적 대립이 예. 상당히 첨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집권 당과 정부도 이 계엄 세력에 대한 척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그 계엄 세력의 척결을 불신하는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데 검찰과 법원을 진정한 개혁 없이 계엄 세력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권의 어떤 당내 때문에 제도로 진척되지 못하면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계엄 세력이 척결된 건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좀 불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러한 그 당시 세력 척결,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하다가 지방선거 패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레임도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뭐 괴물 정권 윤석열이 탄생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조건 형성돼 버렸는데
그런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집권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사회가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편으로는 계엄 세력 척결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권 노름에 벌써 빠져가지고 누가 대권 당을 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해서 갈등을 빚고 그러다 보니까 당과 청와대가 또 갈등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제시를 통해서 또 어려운 경제 문제, 그다음에 서민 경제는 이미 파탄 나 있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서럽게 힘을 모아가도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에 벌써 당청이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있고 서로 어떻게 비난할까 연구하고 있고 서로 세력 척결할까 연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좋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새로운 자세로 이제 뭐 TF도 만들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 당도 여기에 적극 홍해서 어떤 개인적 영달이나 이익은 좀 뒤로 하고 국민적인 염원을 제대로 받아 안아야만 민주당이 민주당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확성과 속전속결을 가지고 국민들의 답답해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 계엄 세력들에 대한 청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TF도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이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정치의 시계는 지방이든 중앙이든 할 것 없이 내년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출마 예정자들 출마 회견 출판 기념회 선거 캠프 구축 등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는 없다. 민주당의 공천 시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사실상 지방선거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물밑 움직임들이 활발하고 또 정책 개발도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또 내적으로는 사무실 만들어서 어떤 인적 결집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고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일단 너무나 이 과잉 규제할까 우려가 되는 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신인들이랄지 또 새로 어떤 선거 유형을 바꿔서 타는 진출원 이런 사람들은 출판 기념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벌써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이전에는 또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1월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3월 4일까지가 해당 그 시기입니다. 일단 출판 기념일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장점이 있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죠.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되겠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정책이나 정견을 드러낼 수 있는 유효한 그런 수단이 바로 출판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좀 그 출판 기념일을 좀 뭔가 양성화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 신인들은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출판 기념일 유력한 그 수단인데 좀 양성화 더 좀 폭넓게 해서 뭔가 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좀 대등한 형성은 안 되지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양성화해서 뭔가 좀 그 알 권리랄지 정치의 어떤 판별할 권리 이런 것들을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저는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이미 민주당 전북 도당도 선출직 평가 시동을 지금 걸었습니다. 1차 회의를 하고 1월 달까지 계속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선출직 평가할 때 주요 어떤 쟁점이 하위 20% 감점 조항이 있습니다. 그 하위 20% 감점을 받으면은 자기가 얻은 그런 경선이랄지 공천에서 감점을 받으면은 물론 컷오프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큰 하자는 없지만은 20%라고 보면 상당히 큰 그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량 정성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 단체장이 우리 도당이 해당이 되고 지방 의원도 해당이 됩니다. 모두 다 20% 감점 조항이 적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시장 군수 중에서 3선에 걸려가지고 출마하지 못하는 익산, 임실 두 군데 빼고 12군데는
20% 감점 하위 그룹에 이제 들어갈 텐데 12명이니까 뭐 한 2명 정도 그렇죠. 해당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방원 도의원들 같은 경우 20% 적용을 받는데 역시 뭐 36명이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예. 7명 정도 해당이 되고 이런 커다란 또 넓은 틀 속에서 막 경선이 진행이 될 터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출직 평가하는 부분하고 또 정성 정량 평가가 될 텐데 정성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권리당원에 의해 선택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고 또 안심번호를 부여받는 50%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다 거의 뭐 당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권리당원들이 주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지금 권리당원들 몸값이 상종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틀 속에서 각 당의 선거 전략이 진행되고 있고 후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 권리당원 몸값이 상승세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당원 중심의 여론조사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중심의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경선을 치르게 돼서 대부분 뭐 호남 그리고 우리 전북에서는 뭐 민주당의 경선만 통과되면 거의 뭐 당선이다 이런 등식화를 아주 뭐 표명할 정도로 경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경선을 가르는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를 두고 그래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김영규 대표님 그전에 그러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반영 비율이 20대 1 미만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 1대 1로 되는데요. 내가 쭉 보니까 한때는 2000대 1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추세가 점점 이제 대의원 비율 가중치가 줄어들어 와서 최근에는 거의 20대 1, 뭐 17.5대 1이라는 20대 보통 그냥 20대 1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예. 이번 이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는 1대 1 대의원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예예. 대의원에서는 패배자가 이겼잖아요. 누구를 이겼느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근데 겁니다. 예. 평당원 투표에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 대표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 대의원은 누구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주요한 어떤 관계자. 오른팔 왼팔 관계자들 측근들이 이제 대의원을 형성하면서 지구당을 중심적으로 운영해온 게 지금까지 정당의 역사잖아요. 예. 이걸 이제 그런 기득권을 없애면서 평당원 중심으로 이제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건데 대단한 실험일 수 있는데 그 정청래 대표는 그 어떤 충분한 논의 없이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통과 직전까지 온 거잖아요. 일단 예, 연기는 했지만 뭐 12월 5일 날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날 결정이 날지 또다시 연기될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미사일군은 많이 당원 주권을 회복했다든지 당원 주권주의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당내 국회의원들 내에서는 기반이 약하니까 쉽게 말하면 당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장점을 갖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가 자신의 어떤 세력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굳이 또 따지자면 어떤 자기 본인을 뭐라고 해요? 정청래니까 친정세력이라고 하나요? 지금 친정세력 그리고 요즘 당과 청와대가 또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의 어떤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게 있고 정청래는 이미 내가 볼 때는 차기 대권과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차기 당대표를 일단 대야 그다음에 옛날 순리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이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수순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순을 밟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과하다 보니까 무리한 게 나오는데 그 당원 어떤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라도 도당 선거도 그렇고 그 정청래 당대표 선거도 보면 전체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10%대거든요. 10에서 20% 사이, 보통 한 15% 정도.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게 또 어떤 당원 주권 시대의 모습이 되니까 표의 반영률이 적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현대와 같은 시대에
과연 맞는가도 한번 그리고 우리가 스위스는 아니니까요. 조그마한 소도시도 아니고 벌써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에서 어떤 집권민주를 자꾸 강화하는 게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성 정당의 후보가 아닌 사람이 대선에 나와갖고 당선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가게 되고 요즘 말하는 유튜브에서 인기인이 바로 막 중요 어떤 지위에 당선돼 버리다가 미국처럼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가는가 아닌가 해서 좀 예의 주시해서 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더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청래 대표가 이해찬 대표 시절의 후보로서 컷오프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우리 김영기 대표님 설명을 잘 하셨고 차기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 지도부 경선이나 원내대표 뽑을 때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음 전당대회도 그렇고 아울러서 국회의원들이 워낙 그 지역위원장 역할을 맡으면서 권한이 막강한데 이제 줄 세우기가 이게 조금은 완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에 권리당원 한 표는 대의원 17.5%, 한 20%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1대 20도 문제라고 보고 또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정당을 표방을 하면서 모두가 1인 1표다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은 뭐 당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일반 당원보다도. 또 어떤 그런 역할, 노력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그렇죠. 논의를 하고 그래서 12월 5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 이전에 그 어떤 윤곽이 나갈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가중치, 어떤 변화된 수치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핵심인 것 같고 아마 가중치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아마 적정한 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의 어떤 호남 정서하고 영남 정서는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차별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정서상 차별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측면이 다 뭐 총괄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또 공천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은 상향식 민주적 어떤 그런 틀을 하면서 비례대표 투표제를 좀 바꾸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잘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비례대표가 그 어떤 비공개되지 않은 틀 속에서 뭐 상무위원이랄지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오더에 의해서 순번이 가려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권리당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 권리당원이 투표해가지고 뭐 정당 투표할 때 10명이다 그러면은 1, 2, 3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다는 거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떤 그런 그 투표의 어떤 가치가 좀 드러나지 않는 훼손되고 할 때 예비 경선을 좀 치르겠다. 그런데 6명 이상 있는 6명 이상인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 그걸 전체를 놓아두고 하면은 뭐 대중적 지지가 높은 사람이 1등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 이상은 예비 경선을 한달지 또는 그 숫자가 뭐 군산 임시회 이런 정도들은 15명, 20명까지 드는 것은 조별로 예비 경선을 치르겠다. 이런 것들은 세분화해서 어떤 그 접근은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 부적격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적격 심사도 상당히 그 재량권을 허용하는 그런 범위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제 부적격 심사인데 이것도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이 돼야지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냐. 그래서 12월 5일 날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공천 룰의 변화에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결정적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 완벽한 정책이란 건 없겠습니다만 권리당원 중심으로 가면 모든 후보들이 권리당원 모집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주권정당 1인 대표도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그걸 절대적인 그 가치로 평가한다고 한다면은 뭐 국회의원들 영향력 없죠. 그리고 우선 권리당원 확보하는 데만 그 노력을 하고 그걸 거점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활동을 통해서 권리당원 확보하는 데만 힘을 쏟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문제랄지 정책이랄지 고민이랄지 이런 문제에 천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정당이 해체돼
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예. 그런 지점이 있고 현재 그럼 권리당원이 월회비 1,000원 내거든요. 대부분 대납이단 말이죠. 본인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있겠죠. 그러니까 네. 상당 부분 동원과 대납인데 그들이 진정한 당의 정체성에 동의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당의 정체성, 당의 철학과 당의 어떤 유지 골격 뼈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않고서 저는 뭐 1대 5라든지 1대 10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 유지 1대 5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 돈이 있고 토 세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우려의 시각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나타난 건데 특히나 이 권리당원이 1인 1표제 1대1이 됐을 때 바로 이제 권리당원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정책과 공약은 사라진 채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예비 경선 권리 당원 모집이 되지 않을까 덧붙이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놔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경선에서. 그리고 다른 유권자, 국민, 주민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 후보자들이 예. 권리당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서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일반 유권자들은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권리당원만 가지고 하니까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권리당원비 또 1,000원씩 대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6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원 유지가 되기 예. 때문에 자격이 알겠습니다. 그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토크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조국 대표가 사면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다시 이 대표에 복귀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도 상당한 치열한 경쟁 구도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전북도당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명택 대변인이 도전했습니다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어떤 부활을 예고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말씀 들어보고 이명택 대변인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를 45%가 넘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1등을 했고 그래서 어떤 대체 정당 또는 견제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제 이 뜬금없는 어떤 비상 계엄이 나오고 내란 사태, 탄핵 또 새로운 민주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큰 제일 장점은 선명성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날카롭게 사이다 같은 그런 비판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 타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3년은 길다의 타겟이 이미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겨냥할 수도 없고 민주당을 겨냥할 수도 없고 견제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애매한 이런 포지션이 가장 큰 딜레마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다른 이 그에 대체할 만한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수단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호남에서는 정서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에 대한 견제 또 민주당 일장 독주에 대한 피로감이랄지 또 패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제일 가치로 내걸고 나가지 않을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방하고 정책화하고 또는 당이 어떤 전략으로 내세울지 그걸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 있지 않지만은 일단 조국 대표가 뭐 여기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또 후보들 뭐 전체 내겠다 이제 이런 아웃라인적인만 얘기하는데 사실 한계가 많이 있죠.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견제가 필요하긴 한데 그걸 표방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많지 않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정치는 보면 명제나 명분이나 화두가 있어야 되고 그 정당의 철학 가치가 선명해야 할 때 바로 유권자들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윤석열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국혁신당이 확실했는데 그래서 비례로 정당 투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실종됐고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저는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이 타도된 이후 퇴진된 이후에는 당명나 이런 것도 바꿔서 한다고 봅니다. 어떤 뭐 개인 정당 이런 형태를 띠지 않고 해야 하는데 반검찰을 대변했단 말이야. 반검찰 세력에 대한 공격을 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왜 존재하는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존 정당들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때를 놓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류정당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러고 또 하나 뜯어보면 조국 혁신당은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지 그게 없어요. 아하. 어떤 지역을 대변하는지 이것도 없습니다. 뭐 수도권을 대변하고 부산 경남을 대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민주당은 같아요. 호남을 갖고 민주당은 경쟁하겠다는데 그건 뭐 그 호남의 어떤 예. 독점 구조의 문제지 큰 한국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호남 내에서는 중요한 문제죠. 독점을 깨는 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당이 당 같지 않게 운영되다가 또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성비 사건에서 또 한마디 말하면 뻘짓을 해가지고 예. 당이 추락을 해버렸는데 이 추락에 최근 여러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특정한 지역을 빼면 5%에서 한 7% 정도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요. 후보가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 데는 10%가 넘어가는데 나머지는 한 자릿수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단순히 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면면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실패했다고 때를 놓쳤다고 보는데 이제는 개인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예. 뭐 민주혁신이든지 그 당명도 좀 개인이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전체주의 사회도 아닌데 개인 이름을 당에다 씁니까? 그 시대에는 조국의 어떤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유권자 지지를 얻어내는데 소식이 쓰여서 필요했다면 지금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조국을 이재명 정부가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력 있고 예. 유지가 되는 어떤 조국 혁신당으로 변화를 해야 어떤 유권자들과 밀착하면서 예. 정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이명택 대변인을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명택입니다. 최고위원 도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결과는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왜 도전해야만 했는지 조국 혁신당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최고위원이 되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11월 23일 날 전국 당원대회 통해서 예, 그 최고위원 선출이 있었고 이제 조국 대표가 3기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조국혁신당 2막도 이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저희들에게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때보다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예, 오직 혁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새롭게 좀 일신하는 때가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 독재라든가 내란 시도에 맞서서 어떤 저항 정당으로서 이미지가 컸다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저는 정치개혁을 이끄는 혁신정당으로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하는 시기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습니다. 예, 역시 이명택 대변인은 지방 정치를 오래 하셨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정확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이름을 오직 혁신당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 같습니다. 그만큼 혁신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그 이경재 의원님과 김현기 대표님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뭐 우리 네. 다른 질문들 많이 있지만 솔직하게 한번 조국 혁신당으로 입당을 하고 난 이후의 변화들이 우리 지역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에게 조국 혁신당의 프리미엄이 지금 있나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대변인 이런 그 직감 떼고요. 예. 대단히 지금 필요한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2막이 현재 지금 그 지점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다르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좀 질문을 보내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좀 잘해봐라라고 하는 또 그런 또 뭔가 기대와 성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뭔가 민주당과 다음 지방선거 경쟁에서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런 좀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 조국 혁신당 중앙당 차원에서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 이제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도당 대변인을 또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이명택 아마 대변인도 참여를
하겠다는 아마 예비 후보자 입장도 될 것 같아서 네. 지방선거 안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정당 투표는 1인 2표제 속에서 역시 지민비조가 나왔다면 이제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지지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대결 구도를 갖추고 경쟁을 할 것인가. 지방에 대한 화두도 있어야 되겠고 인물에 대한 선명성, 인지도, 조직력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이번 최고위원 출마하면서도 제 핵심 메시지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지역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 하나는 또 혁신을 혁신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실제 우리 당의 구조가 여전히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인데요. 영호남 일당 독식 30년은 너무 길지 않냐. 제가 이런 문제인식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진짜 뿔뿔이 정당으로 이번에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혁신의 힘이 뭔가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전북에서부터 시민주권, 사회권 선진국, 지방분권 의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내세우면서 지역에서부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정치를 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이 선거 때만 갑자기 뭐 나타내는 정당이 되면 안 되고 민생 해결사로서 뭔가 존재하면서 상시적으로 우리 전북에 대한 지역에 대한 각 시군에 대한 어떤 정책 활동들이 쌓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건 인물과 공천에 대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공천 30% 우리 당원 당규에 있는데요. 반드시 지키자. 그래서 공천 배심원제 공개 오디션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되는 청년에게는 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 그래서 공천부터 완전히 다르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정책 노선에 대해서도 사회권 선진국이라든가 지방분권 공화국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그리고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님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명의 비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조국혁신당 중앙당이 지방선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신당으로서 지방의 지금 분권과 지역 공천 인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명택 대변인의 목소리가 메시지가 전달이 지금 잘 되고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최고로 그나마 정당 투표를 통해서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 호남, 전라도라고 하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지금도 아직 인물 구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금 아니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과정에 그래도 그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4명 중에 2명이 국회의원이셨고 2명이 이제 원외 인사였는데요. 그 중에 제가 특히 비수도권 유일한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조국혁신당이 풀뿌리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특히 지역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호남에서의 어떤 그 경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아까 그런 공천 혁신, 정치 혁신, 정당 혁신 뭐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많이 내는 과정에 그래도 우리 조국혁신당의 당원들 그리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에 나와서 당선됐던 신장식 정춘생 이분 당선되신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에 의견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좀 그런 약속도 좀 저에게 해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노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택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됐더라면 이 지방의 현실을 좀 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경재 의원님과 김영기 대표님 먼저 이경재 의원님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죠. 네, 이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국 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
인물난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네, 인물을 네.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 특히 뭐 기초원들은 다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방법론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걸 하나 듣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거대 정당, 예컨대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 이런 정당은 못하는 걸로 보는데 이제 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약이랄지 정책 개발 또는 후보자 추천 및 후보 결정을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하면 어떻겠는가? 완전 그 당원들한테 물어서 당원들 추천받고 공약도 만들고 네. 정책도 만들고 그런 거는 각 지역에 있는 그 당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점도 알고 예, 그래서 이런 온라인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한다면은 처음이고 예. 스페인이랄지 유럽 이런 데는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를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이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좀 뭐 뒤에 주신 질문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번에 성비 문제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다양한 어떤 그 새로운 방안들을 내면서 제일 핵심적으로 낸 게 뉴파티 비전입니다. 그 뉴파티 비전 중에 뉴파티 플랫폼 앱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들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앱을 만들어서 정책과 뭐 후보자 결정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활발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실제로 우리 당에서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제 첫 공약으로 그걸 저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최고위원 후보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걸로 보고 네. 좀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공감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서울에서 뭐 예를 들면 그냥 국회에서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공천이 아니라 네. 도민이 함께 만드는 공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드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추천하고 어떤 공개 토론이라든가 정책 오디션 같은 걸 거쳐서 그런 앱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해서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꼭 도입하면 좋겠고 또 그랬을 때 저는 전북 도민들에게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공천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는 전주하고 진안, 무주, 김제, 순창 이렇게 빼고는 지금 현재 뭐 입지자들이 다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경우에도 현재 전 지역구에다가 저희가 한 명씩 공천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좀 다양한 곳들에서 기초원 후보들은 현재 입지자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제가 있는 익산 같으면 8개 선거구 중에 현재 6개 선거구는 후보들이 실제 뭐 2-3명 경쟁하는 곳도 있는데 6개 선거구 중에 준비된 후보 중에 4 선거구는 상당히 능력 있는 다 청년들로 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해나갈 텐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역에 뿌리 내린 인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보다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어떤 청년 창업가라든가 농민, 노동자, 사회복지사, 마을 활동가 좀 전북의 삶에 대해서 몸으로 겪어온 분들이 저는 우선 영입 대상이면 좋겠다. 좀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 덧붙이면요. 도지사 후보는 있습니까? 예, 도지사 후보만큼은 아까 조국 대표가 직접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현재 계획을 갖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대표가 추천하고 뭔가 등용은 시키지만 전북 도민들로부터 공천 뭔가 추천을 받아서 그 과정에 어떤 공정한 어떤 공개 토론이라든가 오디션을 거쳐서 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저는 같이 좀 병행이 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예. 조국 혁신당이 다시 도약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이명택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당선시켰으면 감동과 기적의 어떤 파로남으로서 뉴스에서도 더 부각되고 하면서 과거 성비 사건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 중앙당 중심의 어떤 조국 혁신당이 그런 혁신을 할 리가 없는데 쭉 이명택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헛된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명택 후보가 지역 후보로는 유일하게 출마 4명 중에 지역 후보는 한 분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분이 당선돼야 조국 혁신당도 소멸해가는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한 정당이구나. 그리고
어떤 분권과 재치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표로서 보여줘야 하는데 역시 중앙 집권적인 정당 구조에서는 참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문제는 후보를 이제 많이 내는 건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후보를 내는 건 자살 특공대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 쉽게 말하면 당선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네. 당선에 아주 근접해 가지고 다음 선거 때는 되겠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좀 뭔가 좀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아는 그냥 고만고만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네. 시군의원 같은 경우는 뭐 3명 뽑는 예련대로 뭐 3등으로도 당선돼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빼고 좀 네. 광역의원이나 단체장 여기에서 어떤 집중적인 곳을 정해서 그 과거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진보당이 전주 을에서 한번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쇼를 했죠. 그리고 당선을 시킨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 거점 뭐 예를 들면 익산 아니면 고창 아니면 뭐 정읍 이 동네가 지금 주요한 후보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라도 좀 뭔가 집결을 해서 힘을 보여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김영기 대표님께서 저희 우리 당이 좀 해야 할 상당히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제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당에서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바의 어떤 정책 비전과 어떤 그런 혁신 공천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전략 지역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조국 대표도 아마 좀 정성을 쏟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조국 대표가 좀 그렇게 천명하면서 그렇게 뛴다면 지방선거에서 일정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의견을 보태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하나 잠깐 첨언하면 우리 임 대변인에 대한 느낌을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임 대변인 성공하려면 대중정치인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근데 쭉 활동했던 정치학교를 통한 내용이나 이런 발언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어떤 대중 정치인으로는 거듭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야 원래 단체장이나 막 국회의원 하려면 뭔가 대중적 쇼도 오고 그래 너무 좀 활동가성이라든지 학자적 풍 이런 것들에 좀 쇼맨십도 키우고 예를 들면 저는 그 이명태 부부가 예를 들면 익산 KT요. 김제 전주 적경적으로 옮기겠다 갖고 익산 제2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든지 뭔가 좀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혁신이지. 표 떨어지는 아니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태거든요.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익산도 죽어가고 내가 익산역을 가보고 놀래버렸어. 세상에 이런 KTX가 있나? 거시기 세종 가고 서울 가고 여러 가보니까 익산 KTX는 이거 옛날 전라선역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낙후돼 있냐 이번에 그래서 순전히 다 김영기 생각이 의원님의 아니 익산으로 해라 이거요. 생각입니다. 접경적으로 익산 안에다 두대. 김대나 네. 전주에서도 좀 용이하게 이어날 수는 좀 그런 것이 혁신이지 똑같은 주장해갖고는 절대 이명태 뭐 당선권에 못 들어갑니다. 좀 뭔가 뭔가 이렇게 좋은 말씀 잘 새겨 들으면서 사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익산도 보니까 정원율 시장이 2번을 했는데 3번이요. 3번 뭐 바뀐 게 없어요. 에? 또 지사를 나오대요. 근데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좋은데 그럼 익산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든지 인구가 늘었다든지 뭐 기업이 활성화됐다든지 서민들이 잘 살았다 이런 게 없고 갑자기 뭐 고속도 코나 입주고 그러는데 왜 익산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입 딱 보고 그 중산층만 지지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딱 공격하고 미국 기업이 뭐 이렇게 좋아하냐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대척점이 있어야 도지사 후보하고 대척점이 있어야 단체장도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각성이 필요하다 싶어요. 대중정치인으로. 또 제가 감사하게 받고 그런 부분 우리 당이 좀 더 어떤 정책적으로 대안이 되고 도민들이 더 선택할 만한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예, 뭐 오직 혁신하는 쪽으로 계속 좀 힘을 민주당 기울여보도록 정치인들과 하겠습니다. 다른 주장을 하면 혁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헛된 생각이 아니고 혁신적인 생각이죠. 그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면서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 이 대중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그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혁신적인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행동을 옮길 것이냐, 이름으로써 이제 대중정치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아서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제3의 정당들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때 나와가지고는 표를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뭐 끝까지 조국 혁신당을 지키겠다라는 조국 대표의 발언도 있었던 것처럼 참 그 대중 정치인을 만드는 조국 혁신당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뭔가 상당히 톡톡 치는 어떤 그런 이벤트나 또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 공약들을 제대로 좀 내놓는 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지금 전북 미래 정책 보고서를 별도로 좀 준비해서 아마 조만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에 주신 말씀들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근데 저는 좀 더 좋은 성장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이 토건 유주라든가 뭐 이렇게 수도권 따라가는 이런 정책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농업이나 재생에너지, 생태관광, 뭐 문화돌봄가, 예를 들면 좀 사람 중심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되고, 그래서 서울보다 좀 살기 편한 전북, 좀 이런 쪽으로 뭔가 좀 차별화된 전략이, 개발 위주 전략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쪽에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조금 언론적일 수도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시민주권 전북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도민 참여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시민의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시민 통제력을 확실하게 높여서 그런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전략을 좀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의 이명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치가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이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마 김영기 대표님이 이명택 대변인에 대한 애정 속에서 학술적 의미, 학구적 의미 좋지만 우리 유권자는 어떻게 보면 시민 주권 굉장히 좋은 단어고 메시지인데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 주권 그것도 상당히 학자적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시민 주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권력을 시민한테 이렇게 더 편한 말이고 예를 들면 그걸 주장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그 대중 정치인이 되려면 의로운 주장 적재적소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너무 끝까지 해내면은 또 너무 고집스럽게 보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진짜 모두 다 공감하는 의로운 주장을 제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대중 정치인이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마무리를 오늘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로운 주장, 그걸 지속적으로 적재적소에 정의롭게, 그 말씀으로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 토크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우리 도민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이경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